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엠 교수입니다. 산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저승사자라고 하죠. 동서양으로 막론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저승사자가 있다는 건 어디든 있습니다. 그리고 저승사자를 만났다, 저승사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보통 저승사자가 끌고 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저승사자를 쫓아내고 심지어 저승사자와 술을 한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꽤나 재밌으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승사자와 관련한 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용상 다소 거친 욕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컸습니다. 시라고는 하나 시골 수준의 변두리 마을이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한옥이었고, 부엌도 밖에 있고, 아궁이도 있고, 뒤뜰에 장독대도 있고, 마당도 있는 조그마한 한옥이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 사갓에 얼굴이 엄청 하얗고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남자가 불쑥 들어왔죠. 꿈에서 저는 저승사자인가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는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내가 대뜸 저보고 승훈이 맞니? 라고 묻더군요. 제가 이승훈인데요? 누구세요? 라고 너 뭐냐? 라는 식의 약간 시비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내가 씩 웃으면서 알 거 없고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더군요. 꿈에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했죠. 아니 누구신데 저보고 같이 가재요? 알 거 없다니까 가보면 알아. 가기 싫은데요? 라며 실갱이를 벌였죠. 그러던 중 그 사내가 제 옷을 막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안 간다고. 이거 놓으라고 미친놈아. 그렇게 얼마간을 버티던 중 그 사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기 싫으냐? 너 같으면 같이 가겠냐? 라며 오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내가 그럼 나중에 올 테니 나랑 술 한잔하자 이러더군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꿈에서도 왠지 그 술을 먹으면 이상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누구 놀리냐? 너랑 내가 술을 왜 마셔? 병신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글쎄 나랑 같이 안 가려면 술을 마셔야 돼. 빨리 와. 라며 다시 옷을 끌며 말하더군요. 평소에 술을 즐겨 먹던 저는 그냥 뭐 술 한잔 정도야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어느 한 정자 같은 곳으로 갔는데 그 정자 가운데에는 조그맣게 술상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극에 나오는 술상 같은 것에서 마주 한 채 둘이 앉았더니 그 사내가 정말 나랑 가기 싫으냐? 라며 재차 묻더군요. 너 같으면 가고 싶겠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러면 나중에 올 테니까 술 한잔 받아라 라고 답하며 건네는 술을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더니 받아. 그래야 나랑 같이 안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잔 받아 마시고는 너도 한 잔 받아라 하면서 따라주었고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서 딱히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고 술을 안 마셔야 된다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마셨어도 뭐 아직까지 건강히 잘 있는 걸 보니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꿈을 꾼 뒤에는 한동안 조심히 생활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도 두리번거리며 걷고 위험한 일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말이죠. 여담이지만 저는 저승사자에 관련한 꿈을 좀 더 자주 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일도 있고요. 이번 꿈은 훨씬 오래전인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자취를 했었고요. 꿈에서 저는 시골집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이라 양철로 대충 만든 대문이 있었고 대문 밖에 조그마한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죠. 그 화장실 옆에 대문보다 큰 키의 저승사자가 저를 보더니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는 대뜸 할아버지 계시냐? 라고 묻더군요. 안방에 계신데 누구세요? 라고 따졌습니다. 그건 알 거 없고 할아버지 좀 만나야겠다.
라며 저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저는 필사적으로 저승사자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한참을 실갱이 하는데 안 되겠던지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하얀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걸친 저승사자와 같이 들어오더니 자꾸 할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수에서 불리해지자 더 필사적으로 잡고 안 되겠다 싶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맞은 부위가 비틀거렸죠. 새빨간 입술이었는데 옆으로 밀리면서 시익 웃는데 다시 생각해도 무섭군요. 다급해진 저는 옆에 있던 몽둥이, 강목 같은 걸 잡고는 더욱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어딜 들어가려고? 들어가봐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러면서 몽둥이를 막 휘두르는데 그 사자들은 맞기만 할 뿐 저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만 들어가려고 할 뿐 한참을 싸우다가 처음 왔던 저승사자가 안 되겠네, 나중에 다시 오세 라고 말하며 둘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도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던 도중에 꿈에서 깨어났죠. 꿈자리가 뒤숭숭해진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꿈이 뒤숭숭한데 할아버지께 무슨 일 있어요? 꿈이 왜? 아무튼 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할아버지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 천식이 좀 심해지셔서.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너 공부하는데 신경 쓰일까봐.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실 거야. 별거 아니래. 그 일이 지나가고 얼마 있다가 꿈 이야기를 아버지께 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너도 그랬냐? 나도 얼마 전 꿈에 시골집 지붕에 앉아있는데 저승사자가 들어와서는 할아버지 본다고 하길래 옆에 막 부직갱이 같은 걸로 막 패서 쫓아냈는데 야, 우리가 기가 세긴 센가 보다. 할아버지께서는 무사히 퇴원하셨고 별탈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두 번의 만남에서 쫓아내긴 했지만 혹시나 싶어 요새도 조심하며 살고 있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승사자가 진짜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기를 쓰고 저승사자와 싸우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네요. 물론 쫓아냈다고 해서 저승사자가 다시 안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순간의 위기는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날 때는 꼭 검은 갓에 검은 도포를 입고 나오진 않습니다. 경찰일 때도 있고 자신과 가장 친한 사람이거나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일 때도 있죠. 만약 꿈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찾아오고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도망치는 게 답이겠죠. 물론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깨어나기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새벽에 산을 오르다 본 건데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살던 빌라 뒤편에는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까워서 3층 빌라였던 우리 집 창문에서 바로 산 입구가 보일 정도로 가까웠죠. 또 엄청나게 크진 않아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는 산이었습니다. 올라갈 때도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이 올라갈 수 있는 언덕 느낌이었죠. 산 중간 지점에는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터도 있어서 오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중 한 명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산에 오르시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 항상 주말 새벽 5시쯤 그 산을 오르시곤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저와 같이 가고 싶으셨는지 새벽에 저를 깨우시고는 산에 가자고 하시더군요. 어린 저로서는 새벽이면 밤과 다름없었는데 뭐하러 산에 가냐고 반항하다가 아버지께 꿀밤 한 대를 맞고는 아버지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서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어두웠죠. 무엇보다도 산 입구 주위에는 사람이 아예 없었고 주위가 싸늘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도 계속 아버지에게 들릴 듯 말 듯 궁시렁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맘에 안 드셨는지 아버지께서는 계속 짜증낼 거면 먼저 올라갈 테니 알아서 따라오라고 하셨고 휙 가버리셨습니다. 빠르게 올라가 버리시니 뒷모습만 가만히 보다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해가 밝아왔는데 빨리 따라가기 위해 저도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다 산 중턱에 있는 공터에 도착해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크게 나고 있었죠.
엄청 가깝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 노래를 틀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니 제 반대편 멀리 있는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더군요. 대충 발라드 노래 같았는데 혼자서 그곳에 앉아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혼자 앉아 노래를 듣고 있는 게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만 봤죠. 그 사람도 저를 봤는지 손을 흔들길래 저도 인사를 하고는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15분 정도가 지나 정상에 오르니 처음 불만 가진 것들도 사라지고 땀을 흘린 상태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상쾌했죠. 먼저가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운동 좀만 하고 갈 테니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고 저는 올라온 길에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만큼 어둡지도 않았고 상쾌한 기분이라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중간 공터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까 노랫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발라드 노래가 반복 재생되고 있는 건지 똑같은 노래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설마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건가 싶어 무심결에 그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벤치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벤치 위에 올라서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몸을 엄청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괴했습니다. 해도 안 뜬 이 새벽에 발라드 음악을 틀어놓고 현란한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는 게 기이했죠. 가만히 보고 있으니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시면서 에휴 또 저러고 있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할머니께서도 공터 옆으로 가셔서는 체조를 하시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혹시 할머니의 가족분인가 혹은 약간 몸이 불편한 분인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고 산에서 내려와 휴대폰을 보니 새벽 6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들어가 부족한 잠을 잤죠. 그런데 얼마 뒤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빼꼼 쳐다보니 구급차도 와있고 시끌벅적하더군요. 산 입구에 경찰차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그냥 뭐 일이 생겼나 보다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자고 저녁이 되어서야 엄마에게 그 사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죠. 산에서 아침 7시쯤 정신장애가 있는 30대 남성이 공터 벤치 옆 소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봤던 현란한 스텝의 춤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자살 관련해서 이것저것 들으면 그때 내가 봤던 건 그 자살한 분이 목을 메고 괴로워서 쳤던 발버둥일 수도 혹은 이미 죽은 뒤에 있던 사후경직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신문에서도 해당 사고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땡땡년 땡월 땡일 평소 정신장애가 있던 30대의 A씨가 아침 7시 무렵 자택 인근 땡땡산 공터에서 목을 매단 채 A씨의 노모 B씨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봤던 건 분명 새벽 6시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시간 뒤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제가 죽고 있는 사람을 본 건지 그리고 저와 마주쳤던 할머니가 엄마가 맞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는 모습을 봤다는 트라우마보다는 과연 그 할머니는 누구였고 자신의 아들을 옆에서 보고도 넘어간 건지 생각하면 할수록 섬뜩하다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저는 내려가면서 마주친 할머니께서 제가 또 저러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약간 신경 쓰이는데요. 평소에도 저런 행동을 자주 한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다 보면 그게 평소 하던 행동인지 숨을 쉴 수 없어 몸부림치는 건지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죽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건 글쓴이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다는 건데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그 모습이 평생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게 참 안타깝네요.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 신도시에 있었던 신설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개교한 지 3년째가 되던 학교였는데 그래서인지 처음 1, 2회 때는 전학생도 많았고 그 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도 참 많았습니다. 제 기수도 크게 다르진 않았죠. 지금이야 지역에서 명문측에 드는 학교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참 격세지감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입니다. 제가 2학년 말이 되었을 때 학교에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중생활이라는 주제의 소문이었죠.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내는 보충 수업비의 일부를 약 2년간 횡령하였다. 두 번째, 그 횡령한 돈으로 고급 승용차 등을 타고 다니는데 학교에는 타고 오지 않고 학교 근처 모 동네에서 갈아타고 다닌다. 세 번째, 집도 서울 모처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다 같은 소문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알게 되었으며 학교 측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생회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의 해명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일단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결론은 났지만 학생들의 불신은 잠재우기 힘들었습니다. 반면 교장 선생님도 이 일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죠. 한평생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고교 2학년 생활이 마무리되고 3학년에 진급한 제 기억엔 학교 주변 담장에 꽃봉우리가 한창 부풀어 오르던 4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약 3년간 얼굴을 봐왔던 당시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죠. 3일간의 장례가 끝나고 연결식을 학교에서 하기로 하던 날, 학교 입구에서 선생님들부터 3학년 학생들이 도열하여 연결 차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서 있는 1, 2학년 후배들이 신나게 떠들고 웃고 하는 모습을 봤죠.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학교 개교 때부터 교장 선생님과 동고동락하던 사이였기에 모두들 슬퍼하는 사이에 미처 1, 2학년 후배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나 추억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연결 차량이 학교를 한 바퀴 돈 뒤 운동장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연결 차량에 있는 유족들이 매우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던 그때 갑자기 연결 차량의 창문이 열리더군요.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운동장에 서 있는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운동장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갑작스런 돌풍에 당황해서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똑똑히 들었다며 저에게 이야기해줬죠. 이 죽일 놈들, 내 남편 죽인 나쁜 놈들, 3년상 치르는 동안 니들 저주하겠다 라고 하는 비명에 가까운 외침을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소리를 했겠냐며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평소 허튼 소리를 하는 친구가 아니었기에 일단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창 수능 준비를 하던 그해 가을 학교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2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성적 하락을 비관하여 수업 시간에 몰래 나가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실제 그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주변 아파트는 모두 옥상문을 잠그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옥상에서 술 담배도 몰래 하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장소가 없어졌다며 투덜투덜대는 친구들도 있었네요. 시간은 또 무심히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생활 막바지였으니까 아마도 한 9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같이 공부하던 같은 동네 살던 친구가 저에게 땡땡 고등학교 출신 아니냐고 물어보더군요. 맞다고 하니 어제 땡땡역에서 땡땡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투신 자살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수험 준비로 바쁘기도 했고 그냥 안타까운 죽음이구나 라는 정도의 감정만 느꼈네요. 그렇게 재수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해 2학기 MT 준비를 하던 가을쯤 뉴스에 수학여행을 가던 버스가 추락하여 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학여행 버스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 버스였던 겁니다. 그때 문득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죠. 교장 선생님의 연결식 날 친구가 들려준 그 이야기. 죽일 놈들, 3년상 치르는 동안에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라고 사모님이 말했다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돌이켜보니 딱 3년 동안 학생이 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저는 남몰래 그 뒤로도 혹시 땡땡고등학교에 사망사고가 없었는지 주시했죠.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또 결혼을 한 뒤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동안 다행히도 저는 그 동네에 쭉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뉴스들은 간단한 탐문을 통해서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지 20년이 된 오늘까지도 그 학교에는 추후 사망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해봅니다. 3년간 한 명씩 학생이 사망하는 그 일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친구가 이야기한 것, 즉 정말 저주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게 산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쁜 마음을 집요하고 미치도록 원하는 게 저주의 시작이거든요. 저주 인형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찌르는 것. 생각보다 이런 행동은 떠올릴 순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즉, 그만한 원한과 앙심이 없고서는 불가한데 그게 통하기도 한다는 게 참 무서운 거죠. 이 이야기가 정말 섬뜩한 건 이 게시글에 해당 고등학교로 나온 분들이 댓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 수학여행 중 가장 뒷자리에 앉았던 학생이 죽은 것까지 모두 일치했죠. 가끔 무서운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듯 남에게 원한을 산다는 게 참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제 인생 이야기나 이런 건 지루하기만 할 것 같으니 하진 않겠습니다. 꿈을 꾸기 전에 딱히 전조 증상이나 특이한 일도 없었습니다. 바로 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꿈에서입니다. 부모님이 외할머니를 보시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당연히 같이 갈 거지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대답했죠. 부모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느덧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초록색 민둥산 위에 사람 한 명이 살 법한 파란 양철 지붕과 빨간 벽돌로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를 보러 가려면 저곳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 집을 보자 커다란 두려움과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딱히 꿈인 것을 알고 그랬던 것은 아니죠. 정말 현실이라 느껴질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만류했습니다. 다투고 몸으로 실랑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이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면 목숨을 걸고 말릴 것이 아닙니까? 결국 부모님을 막지 못하고 두 분이 빨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입니다. 부모님이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일이 없었다며 가는 길이 크게 문제없다며 자기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를 보려면 그 집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일 핑계를 대며 안 된다고 대답했죠. 한참을 변명하다가 꿈에서 깨어난 걸로 기억합니다. 세 번째 꿈에서입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동한 곳에는 그 초록 민둥산과 빨간 집이 있었죠. 저는 과장님한테 이번 일이 뭔가 불길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김대리답지 않게 왜 그러냐고 그냥 후딱 해치우고 오자고 했죠. 저는 직장에 사직서를 내는 한이 있어서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장님 면전에다 대고 나는 죽어도 못한다, 퇴사시켜라 라고 말하며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꿈인 줄 몰랐고 현실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꿈에서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던 날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날 연병장에 사람을 가득 모아둔 후 단상 위에서 사단장인지 연대장인지 모를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었죠.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하면 2박 3일 안 하고 다들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설명해 주는데 또 그 빨간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뭔가 불길했죠. 대체 그곳이 뭐길래 이토록 나를 보내려고 한단 말입니까?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려 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냥 예비군 훈련은 안 받겠다고 하고 나왔죠. 군인들이 달려와서 저한테 부탁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금을 내든 징역을 살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그곳에 안 간다고 말했죠. 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로 놓으면서 빠져나왔습니다. 5번째 꿈입니다. 부모님이 외할머니가 위독하시니 만나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외할머니 목숨보다는 제 목숨이 더 소중했죠. 내 몸이 더 소중했다 이 말입니다. 못 간다. 나는 안 간다. 엄마는 자식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부모님은 온갖 욕설을 하며 저를 질타했습니다. 긴 시간 싸웠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죠. 꿈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6번째 꿈입니다. 4번째 꿈에서 나온 연대장이 권총을 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면서 저한테 말했죠.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 때문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너 하나가 그렇게 빠지면 다른 애들이 다 빠지려고 들지 않겠냐. 지금이라도 가면은 모두 없던 일로 해주겠다.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씹으리며 온갖 협박을 다했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꿈이라는 자각은 들지조차 않았고요. 느낀 건 오직 하나. 차라리 내가 총 맞아 죽더라도 거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 난 모른다. 배째라. 차라리 쏴서 죽여라. 나는 온갖 생떼를 부리고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고 그러다 꿈에서 깼습니다. 7번째 꿈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비군 관련 일로 사회봉사 120시간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좋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그런데 막상 사회봉사를 하러 간 곳이 빨간 집이더군요. 당연히 안 들어갔습니다. 나는 저긴 못 들어간다. 차라리 징역을 보내라. 5만 가지 난동은 다 피우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14번째 꿈입니다. 사람이 안 자고 살 수는 없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니까 꿈이라는 착각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꿈에서는 주변을 둘러봤죠. 초록색 민둥산과 빨간 벽돌집, 푸른 양철지붕, 그 앞에 서 있던 나, 내 옆에는 대통령님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민둥산 아래에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죠. 솔직히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바보같이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래, 이 지랄 떠는 거 어차피 꿈이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환호와 박수갈채를 저한테 보내주더군요. 대통령님은 앞으로 나와서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서 같은 걸 줬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며 안으로 들어섰죠. 그 안은 겉보기와는 달리 말도 안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들어온 문이 사라진 걸 깨달았죠. 저는 규칙서를 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뒤에 빨간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도 길어질 뿐더러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말하자면 지금 저는 왼손에 새끼손가락과 엄지, 오른쪽 눈, 왼쪽 발이 없습니다. 저는 육군을 만기 제대했습니다. 살면서 다쳐본 적도 없고 건강했죠.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그 빨간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살아 돌아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글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를 믿는 이들이 존재할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당신들이 그곳에 남긴 흔적들을 봤습니다. 살아나온 당신들도 알고 있겠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은 세상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입으로만 증언 가능한 이야기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거짓 같은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들과 그날의 일을 서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입영 날짜를 받고 놀 때입니다. 친구가 서울에서 오락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오락실에서 숙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주 후에 돌아오는 토요일날 남동생과 같이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놀러가서 밤이 새도록 오락을 하면서 놀려고 했죠. 그런데 친구와 약속을 한 날 밤부터 이상한 악몽을 꾸게 됩니다. 꿈 내용은 이랬습니다. 친구가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따라다니는데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가려고 해도 새들이 제 머리를 쪼아대는 통에 제대로 도망을 갈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친구에게 머리가 잘려나가 길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좋은 꿈이려니 생각하고 있었죠. 문제는 다음날 똑같은 꿈을 또 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꿈을 꿨는데 이때만 해도 친구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져서 그런가 하고 말았죠. 하지만 세 번째 날도 어김없이 똑같은 꿈을 꿨고 이번에는 눈물까지 다 나더군요. 그렇게 넷째 날 또 똑같은 꿈을 꾸고 울면서 잠을 깼습니다. 하도 무섭고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울면서 꿈 이야기를 했고 점을 보고 오라고 어머니에게 울면서 사정을 했죠. 꾸역꾸역 어머니는 점집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너무 섬뜩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꿈 이야기를 했더니 대뜸 아들놈 어디 가는 거 맞냐고 묻더랍니다. 어머니야 잘 모르시니 어디 간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했는데 분명 갈 거고 아마 북쪽으로 갈 거라고 절대로 못 가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아마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아들놈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던 게 새가 머리를 쪼는 게 맞냐고 말하더랍니다. 또 친구가 아들을 원망하는 것 같다고 친구한테도 조심하라고 꼭 전하라고 당부하더래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거짓말하는 건가 싶으셨대요. 하지만 집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 표정을 보고 놀라실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게 맞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상 서울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니깐 그나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도 역시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건데 이전과 좀 달랐던 건 새들이 머리를 쪼았을 때 도망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가 끝까지 저를 쫓아와서 머리를 잘라냈고 새벽에 깼을 때는 식은땀이 범벅이었죠. 전날만 해도 친구에게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너가 우리 동네에 와서 같이 놀자고 제안했죠. 말을 듣고 있던 친구도 뭔가 이상했는지 알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만나기로 했던 날 친구가 내려와 밤새 저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오락실로 일을 하러 갔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나보다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장님이 전날인 토요일에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일요일 아침에 오락실로 나와보니까 누군가 침입하는 흔적이 있더랍니다. 오락실 덮개가 다 열려있고 돈통도 다 털어갔다고 하더군요. 조사 과정에서 친구도 경찰서에 가서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했고요. 범인을 잡고 보니 절도도 있었지만 강도 전력도 있던 사람이라 만약 그 당시 오락실에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라는 게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즉 정말 꿈속에서처럼 친구와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친구도 어찌나 당황했는지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또한 듣고만 있었지만 몸이 다 떨리더군요. 생전 예지몽 같은 거 꾸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안에 그런 내력도 없는 제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찾아오니까 너무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짓말처럼 그 꿈은 꾸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며칠을 자기 전에 무슨 꿈을 꾸게 될지 떨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벌써 몇 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만약 그 꿈을 무시했으면 어땠을지 싶으면서도 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아직도 의문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로 꿈을 꾸게 된 거면은 사실상 예지몽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꿈을 며칠이나 반복해서 꾸는 거면은 분명 뭔가를 의미한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아직도 인간이 꾸는 꿈의 의미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꿈에서 미래를 보는 경우도 있고 미래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이 때문에 평소와 다른 꿈을 꿨을 때 이를 해몽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건데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너무 찜찜하거나 이상한 기분이 들면 꿈을 분석해보거나 몸을 조심히 하는 것도 좋겠죠. 사마귀 각시는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던 저주로 기원은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나 주문 역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로 사마귀 눈깔, 각시 부르기 등으로 불리웠다고 하죠. 남의 혼사기를 막기 위해서 저 세상의 존재에게 물질계의 몸을 내주는 주술로 이 주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부작용이 전해지지 않을 만큼 위험한 저주이기 때문이죠. 강령술의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암사마귀, 빨대, 어두운 곳. 암사마귀는 알을 벤 놈이면 더 좋습니다. 빨대는 속이 빈 플라스틱이건 상관없고 사마귀에게 꽂을 수만 있다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본 주술은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가 지난 이후에 여름날이어야만 하는데요. 우선 금음날 암사마귀 한 마리를 잡아 꽁무니에 빨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뱃속으로 바람을 불어넣는데 이때 암사마귀는 뱃속의 내장이 터져 죽게 됩니다. 이제 이 암사마귀를 빨대를 뽑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말립니다.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암사마귀는 서서히 미라의 형태로 말라가게 되는데요. 이 죽은 암사마귀를 금음날부터 시작해 보름날이 될 때까지 밤마다 꺼내 달빛을 쬐이며 주문을 겁니다. 저주의 대상이 여자일 경우 사마귀 각시야 사마귀 각시야 네 서방 뺏은 년은 땡땡에 사는 땡땡이다. 남자일 경우 사마귀 각시야 사마귀 각시야 너 버린 네 서방 놈은 땡땡에 사는 땡땡이다. 이렇게 주문을 걸면 됩니다. 보름날 밤이 되면 위 주문 끝에 잡아 죽여라 하고 명령을 덧붙인 뒤 빨대를 뽑고 암사마귀의 몸을 불태워 육체를 공양하면 주술은 마무리됩니다. 사마귀 각시의 주술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보름 동안 음기를 머금은 사마귀 시체에 손각시가 들러붙어 요괴로 다시 태어난답니다. 이제 사마귀 각시는 표적의 방에 밤마다 나타나 목숨을 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사마귀 각시를 방 안에 들이면 그대로 무참히 살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마귀 각시가 표적을 완전히 죽였다면 사마귀에게 뽑았던 빨대를 불태워야 되는데 만약 불태우지 않고 빨대를 잃어버렸다면 사마귀 각시는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죠. 물론 주의할 점들도 많습니다. 사마귀 각시를 한 사람이 2개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귀 각시들끼리 작당해 시전자의 거짓말을 알게 되면 역으로 살해당하는 표적이 될 수 있죠. 사마귀가 아니라 메뚜기, 여치, 곱등이 등 다른 벌레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어떤 괴물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 사마귀 각시가 당신을 노릴 경우 사마귀 각시는 어디까지나 사마귀라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절대로 창호지에 구멍을 뚫거나 문을 열어 사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귀 각시는 표적이 문을 열게 해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창호지에 자신의 형상이나 눈알을 비춘다든지 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절대로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하죠. 아침까지만 버텨 닭이 회를 친다면 사마귀 각시는 물러납니다. 방에 다른 사람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당장 본인을 지킬 수야 있겠지만 희생자 한 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임시 방편으로는 문 앞에 수컷 사마귀 한 마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마귀 각시의 눈을 돌리게 할 수 있죠. 또한 사마귀 각시는 두꺼비나 닭을 키우는 집엔 찾아가지 못합니다. 다음 금음날까지 사마귀 각시를 막아내면 수명이 다해 당신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마귀 각시에게 꽂았던 빨대를 표적이 되는 사람이 불태워 문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빨대는 사마귀 각시에게 거는 일종의 최면 도구입니다. 따라서 빨대가 불에 탄 것을 안다면 사마귀 각시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주술을 시작한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죠. 사실 이번 강령술 사마귀 각시와 관련해서는 따로 서적이나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100년도 더 된 강령술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인터넷에만 떠도는 게 아닐까 싶고요. 다만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은 꽤나 신빙성이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이라 재밌긴 하네요. 사마귀는 교미할 때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습니다. 교미를 하는 와중에 머리부터 씹어먹는다고 하는데 괜히 그런 사실들이 있다 보니까는 더욱이 주술의 의미가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